안녕하세요. 관교일지 기공학 배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장 주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형 주조 합금의 종류와 주조 방법, 용의 열원, 주조 시간과 온도, 환원 시 사용하는 융제, 주조의 압력, 합금의 반복 사용, 그리고 원심 주조기를 사용한 주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조란 용융된 금속을 주형 내로 주입시키고 응고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관교일치 기공 과정에서는 왁스 소환법, 로스트 왁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왁스를 소환시켜서 주형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완성된 납형을 매몰하고 왁스를 소환시켜서 주형이 만들어지면 금속을 용융시켜서 주형 내로 주입시켜 주조체를 얻는 방식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부나 외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결함이 없고 그 다음에 주조 정밀도가 우수한 주조체를 얻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조가 되면은 가장 좋겠지만 사실 주조 정밀도에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납형을 금속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팽창을 한다든지 혹은 수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조할 때 사용하는 합금의 종류, 그 다음에 주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주조기를 사용하느냐, 주조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런 소환 방법은 어떤 거냐, 주조 시 압력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주입할 때 온도라든지 융제를 사용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다양하게 받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조 정밀도가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급적 문제가 없는 이런 오차가 적은 주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주조 방식을 좀 개선해서 조금 더 정밀도 높은 그다음에 오차가 좀 적은 이제 주조체를 얻어가는 이제 아마 방법이 또 도입이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형 합금의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귀금속, 그 다음에 반귀금속, 그 다음에 비귀금속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런 금속들 중에서 어떻게 수복이 되느냐, 그 다음에 수복하는 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는 이런 금속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철의 종류,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보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당연히 이제 사용하는 합금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귀금속 합금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귀금속 합금도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골드 이런 금속을 가장 많이 사용은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금속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도 및 이제 기능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해볼 건데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주조금속 조성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물은 강도를 가진 골드, 즉 골드 함유량이 높은 걸 얘기를 하겠죠. 이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수복 부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인레이라든지 좀 수복 부위가 작은 싱글 크라운 정도에 주로 사용을 하겠고요. 이거보다 좀 범위가 수복하는 부위가 좀 넓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금함량은 조금 낮은 이런 금속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수복하는 부위가 넓거나 이런 크라운의 개수가 좀 많아진다, 싱글이 아니라 브리치 크라운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골드 함량은 적어지겠고 다른 금속의 이런 함량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파셜 덴처의 프레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너무 연한 성질을 가지면 안 되겠죠. 쉽게 구강 내에서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금속의 골드의 함량을 좀 낮추면서 강도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합금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되어지는 이 금속의 함량이라든지 그 금속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구분이 이렇게 1, 2, 3, 4 타입 1, 2, 3, 4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하냐, 그다음에 하드하냐 이런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색과 그 다음에 성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골드가 갖고 있는 특유의 색깔이 있죠. 이런 노란빛을 띠는 색상이 있는데 골드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옐로우 골드가 있을 것이고 또 화이트 골드도 있겠죠. 팔라디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첨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골드의 색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옐로우 색을 많이 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의 함량이 약 한 60% 이상이 되는 황금색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화이트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 함유량이 50% 이상인데 색상은 황금색이 아닌 흰색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팔라디움이라든지 실버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분에 의해서 색이 좀 하얗게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코노미 골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금의 함유량이 60%보다 적은 약 한 40에서 50% 사이대 42에서 55%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적은 금 함유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경제성 있는 골드다, 이코노미 골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팔라디움 알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버의 함유량이 한 70% 정도가 들어가고요. 팔라디움 함유량이 20%를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색깔은 흰색을 띠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팔라디움 실버 알로이 같은 경우에는 팔라디움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색깔은 당연히 흰색을 띠고 있겠고요. 이제 주로 적용하는 보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제용 용착 가끔 사용할 때 이때 이 팔라디움 실버 알로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에는 금 이외에도 백금, 팔라디움, 동, 은 이런 다양한 이제 금속들이 섞여가지고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끔 섞여서 이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각각의 그 주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인데요. 변색과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주고 연성, 전성, 늘어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연성과 전성을 증가시키고 만약에 우리가 이 금을 사용할 때 동과 함께 넣어서 같이 사용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열 처리도 가능하게 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황금색을 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백금 같은 경우에도 변색과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주고요. 강도 및 경도를 높여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점도 좀 증가시켜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동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경화 열 처리가 가능하면서 또 색깔 같은 경우에는 흰색을 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팔라딘 같은 경우도 변색과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면서 강도, 경도, 용융 범위도 증가를 시키지만은 아무래도 그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성량적인 부분은 금이라든지 백금보다는 조금 다소 이제 못 미치는 정도에서 이제 이런 저항성을 가진다,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좀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이라든지 백금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금 대신 사용할 때 이 팔라딘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요, 합금의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켜 준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열 처리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에 용융 범위도 좀 낮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는 색이 좀 붉게 변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부식이라든지 변색에 대한 저항성이 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은 존재를 합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요, 합금의 색을 좀 하얗게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연성을 약간 다소 증가시켜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황에서는 좀 변색이 되고요, 용융될 때 산소를 흡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부식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겠죠. 이런 이제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뭐 하나의 단일 물질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런 성분들을 각각에 합쳐서 좀 합금을 여러 가지 좀 성분을 합쳐서 사용해주는 이제 이런 합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산화 방지제로 쓰이고요, 주주할 때 좀 주조성을 증가시켜 준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듐은 금합금에 적용할 경우 아주 작은 양, 0.005%의 이런 적은 양만 첨가를 해도 이제 결정립의 크기를 감소시키면서 연성 및 강도의 균일성을 개선시켜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합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일 물질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이제 물리적인 특성 부분에서 한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라든지 단점을 좀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물리적인 이제 형상이 좀 더 개선되어 있는 이런 성분들을 좀 넣어서 추가해서 같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반귀금속 합금에 대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금속 합금보다는 금의 함유량이 좀 적겠죠. 그래서 이제 금의 함유량이 좀 적은 합금계라든지 그다음에 실버 팔라디움 알로이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버 팔라디움 알로이계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이 한 10% 적을 경우에는 10%에서 많을 경우에는 한 75%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금합금과 유사한 기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방법도 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합금, 하고 이제 기계적 특성도 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재를 사용할 때도 이런 같은 매물재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조하는 방법도 좀 동일하게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버 팔라디움 알로이 같은 경우에는 용융점이 한 1000도 좀 넘는 1093도 정도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재를 사용할 때는 인산염 결합 매물재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용융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물재 종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귀금속 합금에서는요, 금속 함유량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소이치라든지 이제 총이치에서 적용하는 금속 구조물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관교이치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국소이치나 총이치용 금속 구조물로 사용할 때는 코발트 크롬 알로이라든지 니켈 크롬, 코발트 크롬 니켈, 그 다음에 철과 크롬 알로이 이런 합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관교이치 같은 경우에는 크롬 코발트, 그 다음에 철 크롬 이런 알로이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귀금속 합금의 장점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무게가 좀 가벼우면서 기계적인 성질이 우수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성질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도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금합금에 비해서도 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겠죠. 그리고 금합금에 비해서는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융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속을 사용해서 주조를 한다든지 할 때 쉽지가 좀 않겠죠. 그만큼은 이제 낮은 온도에서도 잘 녹겠지만 이 비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융점이 높기 때문에 이 금속을 완전히 용융시키려면은 이제 고온을 가해줘야겠죠. 근데 이 고온을 가할 때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조금 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뭐 가스가 나올 수도 있다든지 금속이 아예 타버릴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주조 시기를 놓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완전히 용융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용융되지 못한 상태로 주조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경력이라든지 실력 부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가 작업성이 좀 낮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귀금속 합금에 들어가는 성분들과 그 다음에 그 성분들이 하는 역할을 좀 보면은요, 우선 크롬 같은 경우에는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강도, 경도, 탄성 계수 및 융점이 낮아지면서 연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에는 강도, 경도, 탄성 계수 및 융점이 낮아지면서 장하줄이 연성을 증가시켜 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본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라든지 이제 크롬 안에 형성된 물체 내에서 용해되고 탄화물을 형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몰리브덴은 강도 및 경도를 증가시켜주는 특징. 그다음에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용융점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조성을 증가시켜준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할 때 이 베릴륨을 첨가시켜서 사용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 베릴륨에서 독성이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면서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주조 합금에 베릴륨을 첨가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이런 비귀금속 합금에는 베릴륨에 대한 아마 성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간에서는 산화 방지제 역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고요.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경도를 증가시켜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귀금속 합금 성분 중에서 베릴륨뿐만 아니라 니켈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주로 거의 사용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소이치라든지 총이치용 금속 구조물을 만들 때는 주로 코발트 크롬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성분들 위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관교이치용 같은 경우에도 코발트 크롬, 크롬 코발트 이런 합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니켈 크롬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런 관교이치 같은 경우 이제 캐스팅을 주조를 할 때 융점을 좀 낮춰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이런 니켈 같은 성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니켈이 들어간 합금을 썼었는데, 문제는 니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피부 근해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니켈이 들어간 비귀금속 합금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치과 주조용 합금이 가져야 될 이런 요구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적당한 강도 및 경도를 가져야 된다. 강도 및 경도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또 너무 무른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적절한 강도 및 경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적정하다는 수치는 구강 안에 들어갔을 때 파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으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작업성을 좀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물리적인 성질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식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 이제 구강 안에 삽입되었을 때 타액에 의해서 변색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특징. 그다음에 적절히 낮은 용융 범위를 가져야 된다. 용융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주조 실패의 원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주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제 특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용융 범위가 낮으면은 이제 너무 낮다기보다는 적절히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조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다음에 적절한 주조 수축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이런 선형 수축에서는 1.25%에서 1.4%를 우리가 적절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너무 고가일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가지는 부담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너무 고가지 않은, 너무 비싸지 않은 정도의 경제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겠죠. 장비가 있겠죠. 바로 주조기입니다. 이 주조기라는 것은 용융된 합금을 주형내로 주입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장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조 시 사용되어지는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증기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압, 대기압, 원심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보통 뭐 한 가지만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최근에 나온 이런 주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압력들을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제작된 주조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심 주조기,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고주파 원심 주조기 이런 종류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조 방법 중에서 먼저 압박 주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압박 주조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나온 혹은 원심 주조기 이런 것들이 제작되기 전에 많이 사용되어 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증기라든지 압축 공기에 의해서 용융된 합금이 주역내로 이제 압입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수증기 혹은 압축 공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이제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 압력식과 증기 압력식도 이제 장비를 쓰느냐 혹은 손으로 이렇게 증기 압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 압력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프레셔에 의해서 이제 공기를 압축해서 그 압력을 이제 녹은 용융된 이제 금속에 가해서 주조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런 주조 실패도 좀 가져올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미 이제 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같은 이런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심 주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심력을 이용한 주조 방법이고요.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죠. 원심력의 종류에 따라서 수동식이냐, 그다음에 스프링식이냐, 그다음에 전동식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동식 원심 주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수동으로 원심을 가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에 지금 그림 11-6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수동으로 핸들로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런 원심력을 가해서 하는 방법이라서 이런 방법은 있지만 사실 이 방법 역시 현재는 이제 거의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식 원심 주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은 주로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겠죠. 스프링 텐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원심 주조기, 스프링식 원심 주조기를 사용해서 이제 주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이제 그 단계별로 설명을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그때 한번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식 원심 주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모터의 회전에 의해서 원심력을 얻는 주조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조 합금, 우리가 이제 사용되어진 합금에 따라서 전기로 녹이는 이런 퍼네스가 달려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용융 장치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주조를 할 때의 장점은요, 같은 주조기 안에서도 좀 링이 작은 거, 그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보철의 이런 크기라든지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링 크기를 좀 조절을 하는데 그때 좀 작은 링을 쓸 수도 있고 또 이런 이제 국소이치라든지 총이치 같은 이제 링이 큰 것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다음에 좀 편리하고 좀 설계라든지 작업할 때 작업 방법이 좀 단순하다라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진공주조는 합금을 용융시킬 때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용탕이나 링의 주형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주조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금속을 용융시키고 나서 주입하기 전에 그 상태, 금속의 녹은 상태를 우리가 용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주조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대기 중에 있는 뭐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유해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면서 또 산화 발생도 좀 적게 발생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해 열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이런 주조시 사용한 합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합금인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완전하게 한번 녹았다가 그 상태에서 주역내로 들어가서 굳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금을 완벽하게 녹여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합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용융점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용융점에 맞춰서 적절한 이런 열을 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원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합금의 용해 열원은 산소 아세틸렌을 이제 합친 것 혹은 프로판가스라든지 산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열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합금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용해 열원도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열원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안에 있는 이런 표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조를 할 때 우리가 적절한 주조 시간을 가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조하는데 시간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링을 우리가 소환로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이 주조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조하기 전에, 즉 우리가 금속을 용융시키기 전에 이제 소환이 된 링 같은 경우에는 소환로 안에 그대로 보통 두잖아요. 만약에 이런 금속을 용융하는 과정 중에 소환로에서 이 매몰된 링이 꺼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링이 갖고 있는 온도는 식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조할 때 이 시간이 경과될수록 매몰된 링이 외부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무래도 이 냉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주조체 수축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매몰자 자체 열팽창을 어느 정도 넣어놨는데 열팽창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몰체에 대한 열팽창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조성도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주조체라든지 주형의 제한성, 그다음 기계적인 성질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축 보상을 이런 매몰제 열팽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수축에 대한 보상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수한 퀄리티의 주조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주조하기 전까지는 소환로 안에 그대로 링을 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링을 꺼냈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주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속을 완전히 용융시키고 나면은 주형 안에 용융된 금속을 주입을 시켜야겠죠. 이때 주입되는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합금의 용융 온도라든지 시간, 그리고 합금의 종류, 합금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주조시 온도는 몇 도로 했느냐, 그 다음에 용융 방법은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등등이 이 주입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조할 때 온도가 주는 영향도 있습니다. 이 주조할 때 온도 같은 경우에는 주조성이라든지 주조체 표면의 거칠기, 그 다음에 주조체의 강도, 경도, 신장률,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입 온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주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주입 온도를 좀 높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주입 온도가 너무 높아진다든지 혹은 또 너무 낮아질 경우에는 문제점을 좀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이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적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조성이 좀 좋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주입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제 용융대 합금이 과열되면서 주역내로 아예 들어가 이제 침투를 해버리기 때문에 매몰제를 좀 가열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매몰제 자체가 좀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황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합금을 좀 오염시킨다라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합금의 가스 흡수라든지 그다음에 합금의 변질 이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주입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 주형 내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이 용융대 합금이 좀 고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주조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합금이 그 성분마다 용융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적절한 주입 온도를 찾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노하우라든지 숙련에 의해서 이제 어느 일정한 좀 우리가 제한하는 온도를 찾아 놓기는 하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사용하는 주형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보철의 크기라든지 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정확하게 정답이 뭐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런 주조 과정을 연습하고 이제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숙련이 되게 되면은 그때 어느 정도 좀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융제가 뭐냐? 우선은 합금으로서 어느 정도 좀 좋은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주조를 하게 되면, 즉 한번 그 합금을 녹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우수한 성질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거든요. 이제 이런 이유는 주조할 때 사용하는 기구라든지 주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 악화를 방지하는 예방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융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융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합금의 표면을 얇은 피막으로 덮으면서 합금의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즉 용탕 그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녹은 금속을 말하겠죠. 이 녹은 금속과 녹은 금속이 이제 공기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런 산화막이 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나 이런 것들이 이 금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가스라든지 뭐 산소 이런 것들이 금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포가 생길 수도 있겠고 피놀이 생길 수도 있겠고 이로 인해서 결함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좀 이제 비점이 낮은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증발할 수가 있는데 피막을 형성하면서 증발이 되는 것도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융제를 사용하는 이런 목적 중에 하나가 합금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주면서 주조성을 좀 좋게 해주는 이런 장점을 좀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합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라든지 가스를 일정 부분 좀 제거해주는 청정제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융제를 언제 써야 되느냐? 그 전에 융제의 종류를 먼저 좀 볼 건데요. 이런 융제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붕사, 브록스가 일반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융제의 융점 같은 경우에는 740도씨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760도 정도가 되면은 좀 흐른성이 있는 유동성의 상태를 좀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융제를 언제 사용하느냐? 우선은 귀금속이라든지 이제 반귀금속인 경우에는 융제를 사용하면은 융제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인 역할을 좀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도제관 합금이라든지 비귀금속 합금에서는 이 융제 사용을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융제를 어떨 때 사용하느냐? 우선은 금속이 어느 정도 녹기 시작할 때 살짝 한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주조하기 직전에 한번 더 뿌려주면은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을 넣어주면 되느냐? 이 사용량도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뭐 우선은
너무 조금일 경우에는 완전히 삼남학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또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융제 입자 자체가 합금 내로 들어가 버리면서 녹지 않고 들어가면서 강도를 낮춰주고 주조체 이제 표면을 좀 거칠어주게 하는 문제점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찝었을 때 아주 이제 소량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합금 사용되어지는 그 양마다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주조 압력인데요. 우리가 주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주조기마다 압력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압력의 종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압력 같은 경우에는 원심력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조할 때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다. 이제 계속 적절한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심력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형 내에 있는 가스라든지 공기가 외부로 배출이 되지 않겠죠.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배출시키는 좀 힘이 약해지면서 그 부분에 가스가 계속 차 있게 되면은 마진까지 이제 얇은 부위까지 완벽하게 주형 내로 금속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진에 대해서 라운드 마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백프레셔 포로시티를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심력이 너무 클 경우에는요, 이 합금이 주입이 되면서 이 원심력이 너무 크게 작용하니까 이 주형 벽을 때리는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찰력이 좀 강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마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매몰재 겉부분이라든지 좀 이제 엣지 부분이라든지 샤프한 부분이 깨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깨진 조각들이 주형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오히려 부서지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거칠어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적절한 원심력, 적절한 그런 원심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이제 귀금속을 사용하느냐, 뭐 이런 합금의 종류에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링의 크기라든지 우리가 사용한 합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깊은 부분까지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원심력을 조금 더 강하게 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주조하고자 하는 그 주조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조 압력을 또 많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주조체의 이제 크기라든지 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원심력을 주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귀금속을 재사용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권장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항상 새 합금을 사용해라 라고 권장은 하고 있지만, 언제 이제 귀금속 합금의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주조하고 남는 뭐 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푸르 부분의 덩어리들이 굉장히 크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을 좀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열적으로 안정이 되어 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열을 가한다고 해서 성질이 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귀금속 합금을 반복 사용할 때는 그 올드 금속, 그 올드 얼로이만, 그 한번 사용했던 금속만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귀금속 합금을 다시 재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50% 정도는 새 금속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재사용하기 전에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매몰제라든지 이런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귀금속 합금 같은 경우에는 반복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 이 비귀금속 합금을 용해시킬 때 이제 산소, 수소, 이런 질소, 유황가스들을 흡수하면서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원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합금의 성질을 얻어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기금수 합금으로 우리가 주조를 할 때는 좀 정확한 양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이제 주조가 들어가야겠죠. 기금속 합금 같은 경우에 남아도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비기금속 합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과잉의 합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남는 부분, 버려지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비기금속 합금으로 주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정확한 양을 좀 계량해서 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주조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원심 주조를 사용한 주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심 주조 방법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원심 주조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 그림들을 보시면 원심 주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각각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로스 암 같은 경우에는요, 무게를 맞추는 밸런싱 암과 주조를 하는 캐스팅 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팅 암 같은 경우에는요, 합금을 용해시킬 때 사용하는 도가니를 올려놓는 브라켓과 그다음에 소환된 링을 올려놓는 이제 크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링을 쓰느냐, 작은 링을 쓰느냐 혹은 큰 링을 쓰느냐에 따라서 적절히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은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아래쪽 부분에 크레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링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심력을 어느 정도 주고 싶다, 그 원심력에 대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가해준다든지 혹은 뺄 때는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웨이지라고 되어 있는 추가 있죠? 이 추를 사용해서 원심력을 좀 더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스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가스에 대한 이제 화염을 사용해서 우리가 합금을 용해를 하게 되는데 이 화염에서 이 불꽃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온도적인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합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다른 이 불꽃 나오는 곳이 이제 뭐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각 적절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일반적인 블로어 터치 불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불때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꽃마다 갖고 있는 이제 색상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좀 보면은 먼저 공기층이라고 해서 흰색 이제 가장 가까운 가스토치 노즐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흰색 또는 검은색을 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기층이다, 에어블라스트 존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기층 바깥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소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와 공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연소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연소층 바깥쪽에 있는 불꽃을 우리가 환원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온도를 내면서 밝은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원층 바깥쪽에서 공기랑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은 이 빨간색을 띠고 있고요. 이 부분을 산화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온도에서 이렇게 소환을 하는 것이 이제 주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환원층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블로우 터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순서는 먼저 가스를 켜고 그 다음에 점화를 한 후에 산소를 이제 서서히 추가를 하면서 이 불꽃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합금을 용이할 때는 환원층의 불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유는 온도가 이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합금을 용해시킬 때 산화 발생이 낮기 때문에 이 불꽃을 이제 환원층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조를 하게 되고요. 또 이 환원층의 불꽃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이런 불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산소보다는 가스를 더 많이 공급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양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환원층이 아닌 뭐 산화층이라든지 연소층 이런 불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강도가 저하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산화로 인해서 구강 내에서 부식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금속이 응고할 때 많은 양의 수축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환원층의 불꽃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용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용해가 끝나고 나면은 가스터치를 사용하고 잠글 때에는요, 점화시켜 줄 때랑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먼저 잠그고 이제 가스를 잠가주는 요 순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블로우 파이프의 그 불꽃마다 갖고 있는 이제 색깔이라든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우 파이프, 블로우 토치에 있는 불꽃 색상, 그 다음에 특징, 그리고 블로우 토치 사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순서 있죠. 언제 점화는 어떤 것부터 시켜주고 소화는 어떤 것부터 시켜주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퀴즈 블로우 파이프, 블로우 토치, 불꽃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사용법 요것에 대해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합금 용융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을 녹이다 보면은요, 이제 온도 혹은 녹는 그 순서에 따라서 색깔이라든지 요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 용융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단추 모양의 둥그런 고체 상태에서 700도씨 정도까지 온도를 가하게 되면은 액적색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체리 색깔 아시죠? 이제 그런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온도가 좀 더 높아져서 815도씨 정도가 되면은 명적색이라고 해서 좀 밝은 레드빛 이런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900도씨까지 가해지게 되면은 오렌지빛의 색깔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 온도가 더 높아져서 한 1000도 정도가 좀 높아지는 1050도 정도씨가 되면은 구형으로 되면서 연한 황백색을 띠고 그 다음에 스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 스핀 현상이 발생되는 요 시기가 바로 이제 주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넘어서서 2단계에서 주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골드가 백열색, 화이트 색깔을 띠면서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입자들이 막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가 되면은 용융이 과열된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금합금의 용융 단계 중에서 골드가 용융이 되면서 나타나는 온도별, 그 다음에 색깔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주조에 적합한 온도와 이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퀴즈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귀금속 합금을 사용해서 원심 주조기로 주조하는 방법,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가니는 사용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소환호에 넣어서 미리 좀 예열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가니는 이제 코팅이 된 게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긴 하지만
코팅제를 좀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대여섯 배 정도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도가니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좀 줄어든다라는 장점을 갖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금을 용융할 때 용융된 화금의 좀 찌꺼기라든지 잔해 이런 것들이 도가니 안에 내면에 이제 눌러붙는 것을 좀 방지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코팅이 된 도가니를 사용하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팅된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속이 흘러 들어갈 때 조금 더 잘 흘러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주조 효과도 좀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심 주조기의 크로스암의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추를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를 조절을 할 때 이런 원심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원심 주조기의 크로스암을 시계 방향으로 한 두세 바퀴 정도 감아주게 됩니다. 이때 두세 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말한 것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원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용하는 이런 화금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감고 나면은 스탑 로드를 올려서 이게 풀리지 않도록 시계 방향으로 감았으면 당연히 원심력에 의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스탑 로드를 올려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레드를 올리고요. 링의 위치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링을 꺼내기 전에 어느 정도 크레들로 미리 한번 그 링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주조하기 전에 그 비슷한 크기의 링을 사용해서 크레들에 먼저 링을 한번 올려놔보고 이 정도 크레들이면 적당하겠구나 라는 거를 사전에 좀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열된 도가니를 이제 블락해서 올려놓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당연히 계량을 해놔야겠죠. 어느 정도 사용이 필요할 것인지 그 필요한 만큼의 합금의 인갓을 이제 놓기 전에 그 딱딱한 그 고체 상태의 인갓을 도가니 안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점화시키고 소화시키는 요 순서 말씀드렸는데 불꽃을 점화시키고 나서 환원층을 사용해서 금을 용융을 해주게 됩니다. 이 합금을 용융할 때 사용하는 불꽃은 도가니에 대해서 90도로 위치를 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이 환원층의 불꽃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게 90도가 아니게 사선이라든지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층의 불꽃을 사용할 수가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화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도가니에 대해서 90도 정도 위치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가 달린 밸런싱함을 손으로 잡고 앞쪽으로 살짝 당기면 스탑 로드가 내려가지겠죠. 그리고 스탑 로드가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막고 있었는데 살짝 당기게 되면 스탑 로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이 살짝 앞으로 딸려가는 밸런싱함을 따라가는 듯 하면서 놓아주면 됩니다. 그냥 탁 놔버리면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이 멈출 때까지 가급적이면 그대로 둡니다. 이거를 중간에 스탑해버리게 되면 튈 수도 있겠고, 이제 원심력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회전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동안 이제 토치의 불꽃을 이제 소화시켜 주면 됩니다. 회전이 완전히 멈추고 나면은 링을 주조기에서 분리해내고요. 완전히 식을 때까지 방치를 해도 되고, 이제 요거는 합금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혹은 이제 급냉시켜서 주조체를 이제 매물재에서 이제 제거를 해주는, 이제 링 안에서 매물재를 제거를 해주는 요 단계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앞에서 그만큼 용융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런 색이 조금 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명적색이라든지 eng적색이라든지 화이트 계열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이제 보호 장비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빛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게끔 선글라스 착용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불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옷이나 손에 튀지 않도록 보호 이제 이런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보호 장갑도 착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같은 거 착용도 해야겠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주조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주조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제공하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현재 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서 동영상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기금속 합금의 주조시 유의사항입니다. 주조하는 과정은 기금속 합금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자면, 우선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요, 합금이랑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좀 도가니를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조하고 나서 금냉과 같은 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금속과 비기금속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냉 같은 열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사용했던 비기금속 합금은 자사용 안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조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조체에 다공성이 발생된 경우, 우리가 이제 포로시티가 생긴 경우 왜 생겼는지를 먼저 보자면요. 주입선이 너무 가늘고 길어서 주조체가 고체화되기 전에 주입선에서 먼저 고체화해버리기 때문에 이 용융내 화금이 주역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주입선이 일률적인 직경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느 부위에서 버틀넥 모양으로 되면서 주역내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주입선의 부착 위치가 두꺼운 부위가 아닌 얇은 부위에 부착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완전히 주조화되기 전에 고체화된 경우, 그 다음에 수축류라든지 나편과의 거리가, 수축류가 나편과의 거리가 좀 멀면서 그 사이에서 먼저 고체화된 경우, 그 다음에 매몰제 입자들이 주역내로 들어갔을 경우, 이런 경우에서 다공성이 발생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런 자잘한 다공성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매몰제 혼합 시 너무 묽게한 경우, 매몰 시 링에 과한 진동이 가한 경우, 1차 매몰 시 부적절한 페인팅과 매몰법이 적용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공성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선 적당한 굵기의 주입선을 선택을 해야겠고, 당연히 나평의 최후경부에 부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서 가장 좀 두꺼운 부위에 이제 부착을 하게끔 합니다. 수축류의 위치는 나평에서 한 8분의 1인치에서 16분의 1인치 정도 되는 거리에 부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링을 소환을 할 때는 원추대를 아래쪽 방향으로 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순물이 이 주형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몰 과정을 좀 정확하게 혼수비를 지켜서 해야 된다. 이런 해결 방법을 통해서 다공성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조체가 잘 맞지 않을 경우 약간 부분적으로 적합의 결여가 좀 되는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요, 나평에 심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 변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치왕이나 치아에서 나평을 뺄 때 변형이 된 경우, 즉 주조하기 전에 이미 그 나평 상태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주조가 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입선을 부착하는 동안 열을 가할 때 우리가 이제 부착하는 그 부위에서도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매몰 시간이 지연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조체가 잘 맞지 않는 이제 결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해결 방법은요, 우선은 일정한 온도에서 나평을 조각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도에 좀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온도를 좀 가급적이면은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이거는 그 왁스의 온도뿐만 아니라 실온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 공간에서의 온도가 너무 낮으냐 하고 너무 높으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평을 이제 제거를 할 때 치아 장축에서 가급적인 평행하게, 즉 삽입 방향에 맞춰서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요. 다시 치형에 맞춰서 혹시 뭐 파절된 부분 없는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얇기 때문에 빼내는 과정에서 찢겨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평에 주입선을 부착할 때는요, 나평을 뺀 상태에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급적이면 나평을 치형 안에 그대로 두고 주입선을 부착한 다음에 빼내는 것이 빼내야 할 것이고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주입선을 부착하면서 이제 왁스를 녹여서 부착을 하기 때문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평이 치형상에서 빠진 상태라고 하면은 변형이 생기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치형 안에서 주입선을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입선은 부착을 한 다음에 당연히 바로 매몰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몰 시간에서도 배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조체가 커서 루즈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매몰제의 혼수비가 적어서 팽창량이 너무 크게 된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주조체가 너무 적어져서 타이트해진 경우, 즉 우리가 나중에 그 치형 안에 다시 적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너무 타이트해버리면은 사실 삽입 자체가 잘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매몰제 혼수비가 너무 높아져서 팽창량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이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주조체가 커져서 루즈해진 경우랑 적어서 타이트해진 경우에 대한 해결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혼수비를 매몰제 종류에 따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혼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혼수비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지켜서 매몰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조체에 핀이 생긴 경우인데요. 이제 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겉 표면에 이렇게 좀 얇지만 무언가 이렇게 찌꺼기처럼 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핀이 생기는 원인을 좀 보자면은 매몰 후에 최대 경도를 얻기 전에 급히 소화하는 경우, 즉 완전하게 매몰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몰제를 연화할 때 너무 물기온 앞에서 주조 온도에서 저항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소환 온도를 너무 급하게 올려서 매몰제 팽창을 급속히 시켰을 경우, 그 다음에 링 라이닝이 잘못되면서 매몰제 팽창의 쿠션 역할이 잘 안 되었을 경우, 소환 온도를 너무 높이 올려서 매몰제가 파괴된 경우, 그 다음에 주조압이 너무 강해서 매몰제가 깨진 경우, 이런 것들이 핀 발생의 원인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핀 발생을 했을 때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소환하기 전에 매몰제를 완전하게 경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매몰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45분 정도의 경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넉넉하게 좀 1시간 정도 경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매몰 시간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해결 방법 두 번째로는요, 정확한 혼수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환을 할 때는 실온에서부터 좀 서서히 이제 소환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건조한 링라이너를 깔고 물에 적시는 방법은 수압 팽창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때 라이너 자체를 꾹꾹 눌러가지고 컴팩트해지게 되면은 팽창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이너를 이제 누르지 않도록, 그래 눌러서 이제 컴팩트해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온도에서 소환하고 적당한 주조압으로 주조를 해서 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조체를 피클링할 때 산화막이 잘 제거되지 않는 경우, 이 원인 같은 경우에는요, 소환할 때 과열이 되면서 이 서퍼가스가 발생하면서 합금이 오염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금의 용융 온도가 높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런 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산화막이 잘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클링 할 때 산화막이 잘 제거되지 않았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700도씨 정확한 온도에서 소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이건 역시 사용되어지는 합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용융 범위에서 용융하는 것이 좋다라는 해결 방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로 주조체가 거칠어진 경우 우리가 이제 표면 장력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수분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될 수분제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 주조체가 거칠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소환 온도를 과열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이 서퍼가스로 인해서 합금이 오염된 경우, 그 다음에 매몰제의 혼합을 너무 묽게 했을 경우, 매몰할 때 너무 진동이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용제 사용을 또 너무 과하게 한 경우에도 주조체가 거칠어지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수분제 같은 경우에는 도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건조를 어느 정도 좀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과행으로 도포되게 되면은 입으로 살살 불어서 제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켜서 매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소원 온도와 혼수비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동을 줄 때 너무 과하게 진동을 주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이런 다공성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진동을 줄 때는 매몰제가 적당히 흐를 정도만 줘야지 너무 과하게 주면은 또 이런 거칠어지는 문제라든지 다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동을 주셔야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주조체가 합금 고유의 색을 나타낼 경우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소환이 덜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있어서 환원제 역할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정확한 온도계가 있는 소원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마진이 라운드하게 된 경우, 마진을 라운드하게 됐다라는 것은 마진이 짧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short rounded 마진으로 발생된 경우, 원인으로는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주역 내의 용융합금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이 병연은 얇죠. 그리고 좀 예리한데 이 부분까지 금속이 도달하지 못한 경우, 즉 소환이 완전히 못됐다, 불완전 소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제의 층이 너무 두꺼워서 에어나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조압이 좀 부족했을 때, 만약에 원심 주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원심 주조에 대한 주조 압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합금의 용융이 불충분한 경우, 그래서 완전히 녹지 않은 경우, 덜 녹은 경우, 그 다음에 몰드 캐비티가 식었을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진까지 완벽하게 금속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우선 나평의 매몰제 층을 한 4분의 1인치 정도로 조절을 해서 이제 매몰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환한 다음에 바로 주조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조압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주조압을 가해야지만 이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런 예리한 부분까지 이제 금속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주조압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진이 짧아지거나 덜 나온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주조체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한번 보면은요, 매몰실이 강한 진동을 주어서 주입선에서 나평이 아예 분리돼 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나평이 깨진 경우, 이런 예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진동이 가해지게 되면은 얇은 부분에서는 응력이 당연히 더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주입선과 나평이 연결됐을 때
그 부분에 연결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혹은 진동이 너무 가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파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예 끊어져서 메모리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용융된 금속을 주입을 하더라도 사실 메모리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 안에 깨져 있거나 이렇게 파절이 되어 있는 걸 육안으로 보기 힘들겠죠. 이미 매몰재로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융을 해서 용융된 금속을 주역 내에 넣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금속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오거나 아예 튀어버리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고 나면 당연히 이 사이에 그 끊어진 사이로도 매몰재가 이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예 안쪽까지 이제 금속이 침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아예 이제 깨져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끊어져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융된 합금의 온도가 낮아서 주영이 도달하기 전에 고체화가 된 경우도 불완전한 주조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공기 압박으로 주저할 경우에서는 주입선이 너무 굵은 경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이제 메모를 할 때 진동을 너무 강하지 않게 적당한 진동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금을 용융시킬 때 충분히 완전하게 이제 녹을 수 있게끔 충분히 용융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완전한 주조체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주조에 관련된 특징,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강의 중간중간에 나갔고요. 총 2가지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듣고 그 2가지 퀴즈를 찾아서 정답을 적어서 여러분들 이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과제물 게시판이 좀 변경되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나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